안녕하세요. 최고민수입니다. 주말 어떻게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와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은 과거 세계 넘버원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대륙에 걸쳐서 한때는 세상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했던 강한 나라였다. 1299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 한켠에 아주 작은 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의 그 출발점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을 초토화시킨 셀주크 제국의 후예가 세웠죠. 당시 유럽은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셀주크 제국을 상대로 200여 년간 9차례에 걸쳐서 성지 탈환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를 했죠. 하지만 이제 셀주크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기마민족 몽골에 의해서 셀주크 제국, 영원할 것 같던 셀주크 제국이 멸망을 했고요. 그 셀주크 제국의 후예가 튀르키예 땅 한쪽 구석에서 세운 작은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십자군 원정도 물리친 그런 강인한 민족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 뿌리였던 약 2000여 년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의 역사의 중심지, 비잔틴 제국의 어떤 핵심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거기를 점령하면서 유럽인들을 굉장히 떨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그 군악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 군악대를 편성을 하면서 커다란 그 군악대의 소리를 막 내게 하면서 그 소리가 굉장히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우는 그 유럽의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 커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보다 100년, 우리나라보다 350년 먼저 커피 문화를 접하고 카페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커피의 종주국은 바로 오스만 제국. 커피와 함께 음악도 즐기고요. 그 카페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도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카페 문화를 발달시킨 게 지금의 터키인들, 오스만 제국이었다. 하루 온종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하루 20잔 넘게 커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또 그 당시에는 커피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려졌는데요. 몸이 아프면 단식을 하면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갔던 프랑스인은 파리가 와인에 돈을 쓰듯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커피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라는 기록을 남겼던 것처럼 이 콘스탄티노플에서의 커피 사랑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오스만 제국이 커피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다음에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중동 최대의 도시인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피 농사를 짓던 곳은
예멘이라는 땅인데요. 이집트가 그 예멘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집트의 카이로를 점령하면서 결국 이 예멘 지역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휘하에 내려가게 된 거죠. 예멘을 차지한 다음 오스만 제국이 커피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갖게 됩니다. 원래 커피의 발견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는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발견이 됐다.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칼디라는 목동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염소들이 이 잠도 안 자고 두 발을 번쩍번쩍 들면서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들판에 있는 붉은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붉은 열매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우리가 새카만 원두만 보는데요. 커피의 그 겉은 불구스레한 열매예요. 실제로는 그 커피 열매가 상당히 맛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멘의 건너편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커피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있고요. 예멘에서 커피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건 기원전 6세기경부터라고 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바다 건너서 예멘으로 이동하면서 커피나무를 가져갔다고 그러죠. 그때 가져간 품종 이름이 우리가 커피의 대명사이자 커피 귀족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라비카라는 품종인 거죠. 세계 커피 생산량의 지금도 60에서 70% 정도가 아라비카라고 해요. 커피는 지금 현재 적도 인근 따뜻한 아열대 기후, 그리고 두 번째로 해발고도 1100에서 1200m 이상의 좀 고지대, 여기에 강우량이 많아야겠죠. 연간 1200mm 이상의 강우량, 물이 좀 풍부해야 하는 이런 조건이 맞는 지역들에서 지금은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어원이 에티오피아에서 카파, 이게 이제 아라비아로 넘어가면서 카흐와, 오스만에 들어와서는 카흐베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의 커피로 발전되었다, 이름이 발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원래는 이슬람을 믿지는 않았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교역을 이슬람 사람들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슬람을 자기들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슬람 수행자 중에 수피라는 그런 이 좀 종교적으로 좀 심취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슬람 수행자 수피는 이슬람 그 수행 중에서 신과 합일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음식을 그리고 잠을 멀리하면서 밤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졸립잖아요. 그래서 그 예멘에 살던 그 수피들이 커피가 잠을 깨우고 식욕을 떨어뜨린다라는 효과가 있는 걸 알고 기도 그리고 종교식 전에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수피가 커피를 마시니 이 커피는 신의 음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커피를 마실수록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종교적인 신념도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 예멘에서는 커피 열매를 이 냄비에 넣고 한약처럼 달여서 아주 쓰게, 쓴맛이 매우 강하게 먹었다고 해요. 지금의 커피와는 조금 다른 한약 같은 느낌의 아주 쓰디 쓴, 그래야만 그 각성 효과로 밤샘 자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예멘의 수피들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지역도 오스만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메카의 성지 순례를 갈 때도 커피를 가져가게 됐고, 메카에 커피가 전파가 되면서 이게 이슬람 각 지역으로, 오스만의 각각의 지역으로 넓혀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계 최초로 메카라는 도시에 카페, 지금의 커피숍 같은 카페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메카에 카흐바 하네라는 가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카흐바는 커피라는 뜻이고요. 하네는 집이라는 아랍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커피집이니까 카페가 되는 거죠. 이슬람교도들은 술을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대신에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그게 지금의 카페 문화가 발전했다. 그래서 커피를 이슬람의 포도주라고 칭하기도 하죠. 이슬람교 수행자를 통해서 이렇게 메카에서 이 커피가 이집트 카이로까지 전해지고요. 카이로, 메카, 예멘을 모두 소유한 오스만이 결국 커피의 중심지, 카페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담으로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면 이 커피숍과 카페라는 표현들을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 네덜란드에서 그 커피 파는 그런 곳도 있지만 이 마약을 우리 연성 마약이라고요. 커피숍에서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서 커피숍 가자 그러면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고요. 연성 마약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커피숍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카페가 이제 커피를 파는 곳이고요. 커피숍이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마약을 파는, 그러니까 뭐 말이 뭐라 그러죠? 가벼운 대마초라든지 이런 연성 마약을 파는 곳이 이 커피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커피 끓이는 방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는데요. 지금은 이제 불에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커피를 먹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은 뜨거운 모래를 사용해서 이 커피를 끓였다고 해요. 진정한 맛과 향을 내려면 서서히 커피를 끓여내야 한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커피 가루를 곱게 간 다음에요. 물을 채즙에라는 전용 주정자에 넣고 달군 모래 위에서 서서히 끓여냈다. 거품을 잘 내는 게 중요한데요. 한 3번 정도 끓여내서 거품을 충분히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잔 안에 커피가루가 들어있는 상태로 손님에게 내줬고요. 그 커피잔과 커피잔에 커피와 함께 커피가루도 일부 그 당시에는 먹었다는 거죠. 커피잔 안에 이제 가루만 남게 되면 그 커피가루로 점을 치는 그런 풍습도 있는데요.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 커피잔을 뒤집어요. 그래서 커피가루가 내려오는 모양과 그 커피잔에 남아있는 찌꺼기의 어떤 형태, 이런 걸로 운세를 점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재밌는 거는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 커피를 평생 이 남자가 줄 수 있는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반대로 이제 여자들이 커피를 얼마나 잘 끓여내느냐, 이것도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커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남자 쪽 집안 어머니가 이 여자의 집에 방문을 사전 통보를 하는 거죠. 이때 여자 집에서는 거절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를 데리고, 신랑 예비 후보를 데리고 여자 집에 가면 그 신부 후보자가 직접 커피를 타서 이렇게 내왔다고 그래요. 마음에 들면 설탕을 듬뿍 타서 주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쓰디쓴 커피나 심지어는 소금을 잔뜩 뿌려서 줬다고 하죠. 남자는 그 커피 맛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내색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그 커피의 맛이 썼는지 달았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혼사가 진행될 거냐 아니면 혼사가 진행되지 않을 거냐가 결국 커피 맛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스만의 이 커피, 이 이슬람
사람들끼리 즐겼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유럽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 유럽에 퍼지는데 가장 1등 공신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베네치아 공화국이에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였는데요. 해안가 쪽에 자리해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결국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무역업이 발전되고 그게 상공업의 발전과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예멘의 모카 항구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유럽에 퍼뜨리는 그 중심지인데요. 그래서 이 오스만이 커피를 어떻게 통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멘에서 생산한 커피는 그 예멘의 모카항에서만 수출을 하게 한다. 그래서 모카가 지금도 어떤 커피의 브랜드로서 유명한데요. 당시에 그 커피 수출항으로 모카가 유명세를 떨쳤다. 이 커피 나무를 가져오는 게 그 당시에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씨를 가져오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스만은 이 커피 나무를 독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커피 나무를 몰래 가져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그 모카 항구에서 통제를 했고요. 원두를 바짝 말려버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익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커피 열매에서 싹이 나오지 않도록 그 원두를 수출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로스팅 기법으로 발전하게 된, 우리는 이제 원두를 아주 새카만 그런 그 원두 콩만 주로 커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커피 이야기. 네, 예멘의 커피나무, 결국 지금은 전 세계 커피가 널리 이제 생산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상당히 나중에 약화가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커피의 장악력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덜란드인이 예멘의 모카 항구에서 커피 묘목을 몰래 빼내오고 이를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심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커피 독점 역사는 끝이 나게 돼요. 프랑스도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 커피 나무를 심게 되고요. 이게 중남미까지 퍼지게 되면서 지금은 커피 벨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커피 생산지가 적도 중심 북회기선에서 남회기선 사이 영역을 이 적도 부근으로 넓게 커피 재배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비엔나 커피, 아메리카노의 역사도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아메리카노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이제 무솔리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군이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탈리아인들이 먹던 커피가 이슬람의 커피 문화와 비슷한 거죠. 너무너무 쓴 에스프레소 중심으로 먹다 보니까 미군들이 그 커피에 물을 듬뿍 타서 연하게 먹었는데요. 이탈리아인들이 이를 보고 미국인들처럼 그래서 아메리카노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메리카노의 시발점이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우리가 비엔나 커피 하는데요. 1683년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오스트리아 빈이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이 없었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좀 오판을 해요. 고사작전을 해요. 성을 빙 둘러싸고 못 나오게 하면 결국 물자가 부족해서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벌어주다 보니까 이 오스트리아 빈이 유럽의 공조를,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너네 차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유럽 연합군이 오면서 결국 오스만 투르크가 그동안에 연전연승을 했는데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많은 양의 원두 커피를 남기게 되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때 그 남은 커피 원두로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됐다. 그런데 오스만식 가루를 이렇게 먹는 방식이 입맛에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커피 가루를 걸러내고 이 걸러낸 물과 크림,
꿀을 함께 넣어서 먹게 됐다. 우리가 비엔나 커피를 아인슈페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독일어로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라는 의미예요. 마차를 끄는 마부들이 설탕 그리고 크림을 듬뿍 넣은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요. 마차를 몰면서 마셔야 해서 마차가 덜컹덜컹 거릴 때마다 커피가 넘치지 않기 위해서 위에 생크림을 덮었는데 그런 어떤 형태와 그런 쓰임새를 우리가 아인슈페너라고 했고 이게 비엔나 커피로 알려진 거죠. 실제로 비엔나에 가서 저도 가봤는데 비엔나 커피라는 브랜드가 써있지는 않아요. 아인슈페너 이렇게 해야 비엔나 커피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370여 잔, 전 국민이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셈이라고 해요.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0잔의 한 3배 정도. 저도 하루에 한 두세 잔꼴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요.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최소 1인당 하루에 3잔씩 마신다고 하니까 1년에 1000잔 넘게 마시는 거죠. 사람이 물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유럽 최초로 커피를 군대 보급품으로 나눠줄 정도로 커피 사랑이 지극했고요. 우리 그 고종 황제도 가베라고 하죠. 그 커피를 즐겨 드셨다라고 해요. 바흐는 커피를 찬양하는 커피 칸타타라는 오페라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커피 이야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우리 침착맨 선생님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역사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워낙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많은 그 커피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오늘 이 커피 이야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스만 대제국이 이 유럽과 그러니까 지중해 부근과 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실크로드를 막았던 그 주된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죠. 그러면서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 도로로 육로로 중국을 가는 길이 막히면서 결국 해상으로 오스만 제국 때문에 해상으로 가는 길을 개발을 하면서 그게 대항해 시대가 되고 유럽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어찌됐든 커피 이야기, 오스만 제국과 커피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